안녕하십니까? 6월이 됐죠. 우리는 6월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죠.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가를 받고 6.25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경제, 문화, 교류 협정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침 허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탈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의 남침은 시기상조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신에 북한군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거기서 받아낸 것이요, 1950년 봄까지 전폭기 226대, 탱크 242대, 그리고 각종 중화기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은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요, 바로 두 달 후에 1949년 5월 김일성은 중국 모택동에 특사를 보냅니다. 중공군 내 한인 부대를 북한으로 넘겨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모택동은 바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내전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서 소수민족인 한인 부대가 있다라는 것은 모택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거였습니다. 한인 부대들이 언제든지 또 만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독립을 요구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보냅니다. 바로 두 달 후에 7월에 중공군 한인사단은 북한으로 바로 들여보내져서 인민군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하면요, 1949년 5월 주한미군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철군을 하려거든 다음 조건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투기 30대, 전폭기 12대, 폭격기 1개 편대, 구축함 2척, 잠수함 2척, 정규군 10만 명과 예비군 5만 명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해주고 떠나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은 미국 측이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겨우 소총 10만 정과 탄약만 남겨두고 미군은 떠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기용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신성모 국방장관은요, 독립운동가 출신이고요, 중국 남경 해군 군관학교와 영국 해양대학 출신으로 상당한 그 당시 국제통이었습니다. 미국 측 답변은 그러나 철수로 결정하게 되고 탱크라도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국 지형이 탱크전에 적합지 않다, 이러한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냐면요, 당시 미국은 상당히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핵무기와 막강한 공군력만 있으면은 더 이상 지상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미국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 주둔해 있는 그러한 미군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대상으로 미래전에 대한 미국 측의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에 1200만 명의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그것을 불과 5년 만에 146만 명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에치슨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에치슨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1950년 1월 12일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설을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상당히 오해가 있는데요, 에치슨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비밀 계획은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국과 유엔군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대가 치안 유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본래의 속뜻은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전쟁 수행에서 미국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유엔군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것이 적국에게는 오판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도요, 미국 언론과 여론은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트루만 공산당의 공격을 초대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미국 여론들도 남침이 시작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이러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스탈린이 미국인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판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마침내 김일성은 1950년 1월에 슈티코프 평양 주재 소련 대사를 통해서 스탈린에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 면담 요청 서한을 보면은요, 김일성이 친서를 전달하는데, 나에게 스탈린 동지의 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공격을 개시할 수 없다. 상당히 굴종적이고 사대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스탈린의 답변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오게 됩니다. 오매불망 김일성과 박헌영은 1950년 4월 10일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침내 남침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택동에게 스탈린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 북한을 도우라, 중국 공산당도 북한을 도우라, 이런 지시였겠죠. 모택동은 좀 깨름직했지만 그 당시 모택동의 상황은 공산화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소련을 대적할 정도의 힘이 키워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면 북한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된 거죠. 그리고 1950년 5월 말 소련이 보낸 마지막 군수 물자가 북한에 모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전쟁 바로 한 달 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승만 정부의 한국군과 이승만 정부는 상황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가 타는 상황이고 피가 마르는 상태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되고, 또 남침 시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 한국 정부의 군사지원, 무기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에서는 인민군의 전력을 상당히 얕잡아 본 거죠. 또 소련군과 중공군이 그렇게 참전하기 쉽겠느냐. 그리고 설사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응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판단,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6.25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일성 정권의 그 매국 사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그리고 소련의 앞잡이로서 남침이 시작이 된 거죠. 모든 일거수일투족 스탈린에게 보고하고 지원을 받고 굴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친일파를 대거 등용해서 친일 내각을 구성한 김일성은 그 모습을 벼르지 못하는 겁니다. 친일 매국 정권에서 소련에 대한 4대 매국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것을 다시 총뿌리를 남한에 겨누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그 소련의 위성국가로 포함시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반민족 세력이고요. 그리고 4대 성격이고 매국 세력인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은 당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한인 부대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거 한인 출신들을 북한에 보내면서 미래에 있을 수도 모르는 화근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당시 스탈린에 거부할 정도의 그 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6.25 참전을 허락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단서를 다는 거죠. 미군이 참전하면 자신들도 참전하겠다, 이런 단서를 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군의 오판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핵무기와 공군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상군은 거의 감축하겠다, 뭐 그런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 북한의 인민군과 또 그리고 소련의 개입, 그 다음에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승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막아보려는 그러한 노력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제가 굳이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북한의 남한을 들어바치려 하고, 또 중국 공산당의 남한을 들어 바치려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위수동김,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사회 요직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가 돼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가로 국가 유공자로 위장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6.25 전사자, 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피를 흘려 죽은 사람들은 대접도 못 받고, 또 명예도 실추되는, 거의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매국 세력들은 국가 유공자가 돼 있고요, 민주화 유공자가 돼 있고요, 나라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푸대접 받고, 그리고 오명을 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 시간을 마련해 본 겁니다. 분명히 남침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민간인들이 학살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의 피해나 인민군의 전사제는 희생자로 다 기리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군인들, 국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죄악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 하고 정통성을 북한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좌경 매국 세력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의 희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6.25에 관련돼서 6월 동안은 좀 더 전개 과정이나 그 당시 인민군의 만행이 어땠는지, 김일성이 어떻게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고 6.25 전쟁이 실패한 이후에 같은 공산당들을 어떻게 파렴치하게 그렇게 학살했는지, 그리고 제거했는지, 숙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